바이든이 과거 대공황기에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했던 뉴딜 정책의 버금가는 2021년에 제2의 뉴딜을 사실상 선언했습니다. 자, 어제 미국 펜실바니아 피츠버그에서 바이든은 2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밝히면서 이것을 33년에 대공황이 한창일 때 미국의 루즈벨트가 영국 케인저 등을 불러다가 듣고 이 뉴딜 정책을 발표했죠. 바이든이 지금 2021년에 제2의 뉴딜을 발표했습니다. 문가리는 작년에 이 한국형 뉴딜이라고 하는 미륵을 밀어붙였죠. 자, 스마트 뉴딜,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데 문가리의 뉴딜로 한국 경제가 어디서 어떻게 좋아졌고 일자리가 늘어났는지는 한 번도 보고가 없습니다. 미국은 지난 80년대 초반에 레이건 이후에 계속 작은 정부를 지향해 왔습니다. 물론 보수적인 공화당이 작은 정부를 지향을 했지만 민주당 또한 경제 기본적인 기조에서는 이 공화당과 다를 바 없이 신자유주의적인 입장에서 작은 정부를 지향을 해왔어요. 그런데 미국의 지금 바이든이 작은 정부를 이제 끝내고 큰 정부를 추구하겠다고 대공황이라는 예외적 상황에서 루즈벨트가 했던 이야기들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 루즈벨트는 공공사업을 확대하고 일자리를 만들어서 실업자를 구제하고 복지를 확충하고 금융개혁을 하는 뉴딜을 했고요. 지금 바이든은 1조 9천억 달러, 한국 돈으로 2150조 규모의 코로나 부양책을 실시해서 지금 전 국민들한테 다양하게 한국 돈으로 2150조의 돈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자, 그거에 더해서 그보다 더 큰 2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바이든은 노동복지 정책으로 최저시급 15달러를 밀어붙이고 노조 권한을 보호하고 미국에는 노조가 거의 무력화됐죠. 빈부격차 해소에 나서고 구글, 페이스북 등 떼돈을 벌고 있는 4차 산업의 총화 빅테크 기업에게 반독점을 조사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이거는 테오도어 루스벨트가 했던 미국의 반독점 해체를 지금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세를 부자 정세와 법인세 인상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이든의 뉴딜의 기본적인 내용을 보면 제가 문가리한테 스마트 뉴딜이라고 IT 잘 나가는 회사들 도우지 말고 그린 뉴딜이라고 쓸모없는 그 환경 파괴 태양광 하지 말고 집이나 국가적 원가 주택 판매를 하면 그것이 한국형 뉴딜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리고 요양보호라든지 이런 돌봄에서 고용을 창출하라 했는데 이 바이든의 내용 중에 상당 부분이 이런 게 있습니다. 제일 큰 게 주거 분야에서 6,500억 달러, 736조를 써서 저렴하고 지속 가능한 주택을 건설해라. 왜냐하면 미국에 지금 1억 명 가량이 월세를 살고 있어요. 1억 명 이상이. 근데 이 사람들이 다 형편이 어려워지고 쫓겨나고 고통을 겪고 있어요. 이참에 이런 사람들 집을 지어주겠다. 그리고 학교 건설하고 시설 개선해주겠다. 미국의 학교 인프라 시설이 엉망이지요. 학교가 통폐합되고 예산이 없어가지고요. 이걸 바로잡겠다. 그리고 초고속 데이터 통신망을 가정에 제공하겠다. 그리고 교통에서 도로, 교량, 항구 등을 재건하겠다. 미국의 도로가 파이고 또 이 다리가 무너지고요. 엉망진창입니다. 이걸 갖다가 703조를 들여서 고치겠다. 전기차를 지원해 주겠다. 그리고 연구개발과 제조업을 진흥시키겠다. 제가 한국형 뉴딜은 제조업을 살려야 돼서 그래서 전통적 제조업에서 고용을 창출해야 된다. 그래서 리쇼링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바이든이 제조업 및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연구개발, 즉 기술이 있어야 제조업이 사니까 제조업의 연구개발 지원하고 근로자 직업교육을 시키는데 656조를 쓰고 자, 제가 그 노인이나 이런 장애인 돌봄 일자리를 창출해야 된다 했는데
노인 장애인 돌봄 지원으로 453조를 갖다가 지금 돌봄 예산으로 쓴다. 여기에서 제조업, 돌봄, 주거 같은 부분에서 거의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이 한국형 뉴딜이 돼야 된다고 했던 내용이 다 들어있잖아요. 교통은 한국이 미국과 달리 엄청나게 인프라가 좋지요. 남아 돌지요. 곳곳에 도로, 교량, 철도가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할 필요가 없다고 제가 말했죠. 그래서 이 바이든이 이런 제2 뉴딜을 하게 된 계기는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이 제2의 대공황이다. 제가 맨날 이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제2의 대공황이다라고 봐야 이걸 극복할 수 있다라는 인식을 하면서 이 제2의 뉴딜로 좋은 보수의 일자리 수백만 개를 만든다. 제가 이 교육이나 돌봄에서 이제 국가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대규모 재난과 불황의 와중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앞으로 보육에서 1조 달러 추가 부양도 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비상한 정상적인 아닌 이런 시기가 왔을 때 정부가 나서서 공공사업 실업자 구제 복지 확충을 했던 대공황 같은 정책을 쓰겠다라는, 그리고 이제 작은 정부의 시대는 끝났다라는 바이든의 이런 내용에 대해 미국 워싱턴 포스트지의 칼럼니스트는 평생 온건파로 타협을 중시하던 바이든의 예상 밖의 담대함이라고 하면서 미국 사회는 코로나 팬데믹이 가져온 불평등, 심화, 인종차별 등이 끊이지 않는 사회 전체의 위기에 직면했는데, 공존위기, 바이든이 이 시대의 변화를 읽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이든은 평소에 루스벨트와 자신을 비교해 왔는데 지난해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승리 인터뷰에서도 이 코로나 팬데믹은 현대사의 가장 큰 도전이다 말하면서 루스벨트가 재임했던 시기에 대공황을 겪었던 것과 맞먹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대선 일주일 전에는 이 루스벨트가 휴가를 보내다 사망한 조지아주에서 파괴적인 바이러스를 극복하고 세상을 치유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루스벨트 같은 위대한 지도자의 반열에 오르기 위한 승부수를 두는데 공화당을 어떻게 설득해서 갈 것인가 하는 것이 최대의 과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조 달러를 푸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돈이 어디서 나올 건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바이든이 슈퍼 뉴딜을 하면서 한국처럼 문가리처럼 국채 발행으로 국민의 빚으로 넘기는 게 아니라 91개의 회사가 세금이 제로다. 그리고 트럼프가 법인세를 21%로 낮췄는데 28%로 올리겠다. 그리고 중산층이나 주주의 세 부담을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해외 자회사를 세워서 세금을 빠져나가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 등의 최저세율을 10.5%에서 21%로 올리고, 자본이득세의 최고 세율을 39.6% 올리고, 소득세의 최고 세율을 39.6%까지 올리겠다. 이렇게 해서 세금으로 매년 3천억을 더 받아내겠다. 내가 2조 달러를 푸는 대신에 매년 3천억 달러씩을 세금으로 더 받아내겠다. 자, 공화당이나 기업들은 반발을 하지만은 비상한 시기에 돈을 풀면서 국가의 부채로 남겨놓는 게 아니라 이 기업이나 보수 진영의 반발을 각오하고 세금을 더 받아내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저는 당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문가리가 한국형 뉴딜이라고 170조를 쓴다고 하면서 그 170조가 도대체 어디에 쓰여지고 무슨 일자리를 서민의 삶에 가져오고 또 서민들의 삶이 그 한국형 뉴딜로 어떻게 나아지는 건지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많은 돈을 풀면 바이든처럼 집을 지어주고 학교를 개선해주고 초고속 인터넷망을 깔아주고 또 노인과 장애인의 돌봄을 갖다가 이렇게 풍족하게 해주고 이런 쪽으로 하게 되면 그것이 일자리 창출이 우리 눈앞에서
바로 요양보호사, 간병사 등이 널리 취업이 되고 또 집을 지어주면서 또 수많은 집 짓는 일자리와 또 각종 그 집 짓는데 납품되는 자재 등으로 경기를 부흥시킬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돈 쓰고 경기 살리고 또 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제대로 방향을 잡은 바이든의 제2 뉴딜과 청와대 저것끼리 뚝딱뚝딱 하면서 마지막에 그린 뉴딜이라고 태양광까지 끼워넣은 문가리의 뉴딜이요. 지금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국 사회는요, 이 코로나로 미루어진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출 규모가 130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자만 내게 하거나 아예 원금은 물론 이자 상한도 유예해줬고 3월까지 만기였던 그것도 반년 연장을 더해 주었어요. 그래서 코로나 시국에 은행 연체율이 떨어져 보인 겁니다. 왜? 연체가 되고 부도가 나야 되는데 연장을 해줬으니까요. 그런데 하반기에 금리가 올라가고 이자가 올라가고 원금이 이제 갚아야 될 거예요. 이자도 갚고 원금도 갚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미루어진 유예된 빚에 대해서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될 서민들의 부담이요. 이 빚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거예요. 그럼 이런 상황을 정권이 좀 예측하고 대처를 해야 되는데 이런 고민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올 하반기에 한번 보세요. 얼마나 부도가 나는지요. 자, 지금 오늘 매경에 보면 개인 파산 이후 1위가 실직이다. 사업 실패를 앞질렀다. 그래서 개인 파산한 신청 이유를 보면 실직했다라는 것이 48.9%, 사업 실패가 45.7%가 나옵니다. 그래서 실직이 개인 파산을 앞지른 것은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라는 거예요. 사회적 법적 불이익이 더 큰데도 사람들이 개인 회생보다 개인 파산을 택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빠져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코로나로 인해 실직자들이 급증했고요. 어지간하면 자, 일정 소득이 있는 직장인은 개인 파산보다 개인 회생을 갖다가 도모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개인 파산을 선택하는 것은 더 이상 소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갚을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일정 소득을 이렇게 앞으로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로 직장에 다니던 사람들의 경제 상황이 악화됐다는 겁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어요. 한국에는 대공황 같은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의 대통령이란 자는 이 서민의 삶을 돌보기보다는 그야말로 대기업들하고 저 이해관계층들의 재미를 보게 해주는 한국형 뉴딜이라는 희한한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동지의